자, 그러면 제 인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 뭔가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막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2강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같은 제목으로 12세기부터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했을 때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용하는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일본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대를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역사 전개가 되죠. 근데 이 시기를 사실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른바 시대 구분으로 따지면 일본 고대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기는 바로 이 1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른바 시대 구분으로 따지면 이제 중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중세에 들어가면 이 일본사를 강의하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으면 일본에 관련해서 뭘 알고 있느냐 아니면 뭘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사, 사무라이 뭐 이런 거 알기도 하고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이 8세기부터 시작해서 11세기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번도 무사에 대한 이야기,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12세기부터 일본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이 정치 권력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집단 아니면 그 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무사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일본 하면 사무라이가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니면 무사가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런 어떤 무사 계층이 일본에서 주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층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사실 12세기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도 분명 무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어떻게 생각하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무사들은 존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천황, 일본어로 읽었을 때 텐노라는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율령에 기반하는 체제 내에서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신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무사 층들이 이 정치 권력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12세기부터 일본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겠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 정치 권력의 측면에서 어마무시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때 이런 어떤 변화를 앞두고 더구나 여러분들이 일본 하면 많이 연상하는 무사계층이 등장하는 시기인데 왜 그 시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냐 이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 딱 이 무사가 딱 등장할 때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일본사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경험과 굉장히 다른 어떤 사회가 일본에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애써라. 뭔가 신선한 걸 만들어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과 100% 다른 아니면 이전과 50% 다른 것조차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적정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계선이 어디냐? 기존의 것에서 딱 5%에서 10%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수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자신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지 그것이 새롭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12세기 이후부터 전개되는 사회는 사실 한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해 온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쉽게 연상할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징한다 아니면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무사가 등장하는데 무사가 등장할 즈음이 되면은 학생들이 관심을 잃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12세기부터 시작해서 무사의 어떤 계층이 실질적으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이 길게 봐서는 19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역사상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시점에 무사의 계층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 무사의 계층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정치 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하고 간략히 하고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앞 시간하고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저는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이 시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저는 그때 많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8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이 시점도 지금 현재 이 일본의 영역 중에서도 혼슈와 큐슈와 시코쿠 중심이지만 그 중에서도 혼슈 전체가 모두 다 일본의 영역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8세기 이후부터 영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북위 38, 39도 그 선부터 서서히 조금씩 동북 쪽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등장했고 일본이라는 국호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영역의 변화가 일본 열도 내에서 전개되는 것이 일본사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의 영역 내에 그런 어떤 영역의 경계선 말고 사실 일본 내에서 사회적인 구분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구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동서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을 여행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신칸센을 한번 이용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동일본 신칸센, 서일본 신칸센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쓰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어떤 이 영역을 전체를 보면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본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리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도라는 것이고 그 열도가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남남북녀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남남북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동쪽 남자, 서쪽 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영역선은 아니지만 그 영역 내에서 일종의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동서의 구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서의 구분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영역이 사실은 북위 38, 39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동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19세기까지는 홋카이도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면 입구까지 점점 확장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동서의 그러니까 구분선이라는 것이, 동서의 사회적인 구분선이라는 것이 서서히 동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8세기 이 시기에, 이 700년대 이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에서 어마무시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변혁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회든 어느 시대에서든지 가장 어떤 군사적인 방어라든지 아니면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권력의 이 중심이 거주하는 곳, 바로 이제 서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경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세기경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지도에 따르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수도를 중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키나이, 그러니까 한자로 기내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이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뭐냐면 일본 내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호수의 이름이 뭐냐면 비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와가 있는 이 일대 이 선에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이른바 경계소를 설치를 해요. 근데 그 경계소를 옛날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돼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관이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냐면 협곡에 해당하는 곳을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영화 같은 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군을 막아야겠죠. 근데 가장 손실이 적은 인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협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 근데 그런 곳을 이전에 한자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지점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호수가 있는 비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점에 당시에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경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나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계 지점들이 설치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 지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경계선이라는 것 내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시의 권력의 통제력이 가장 잘 미치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른바 그 사회에 있어가지고 중심지역, 조금 표현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일종의 선진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철책의 밖에 있는 곳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경계해야 되는 지역, 중심에서 봤을 때 주변에 해당하는 지역, 그때 생각하면 통제력이 완벽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본사를 설명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고대 이 7세기 이즈음부터 시작해서 일본사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뭐냐면 중심이
원래는 일본의 서쪽 부분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영역의 측면에 있어서도 바로 일본 영역 내에 동서의 어떤 사회적인 구분선이 있었고, 그 구분선이라는 것이 서서히 동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 동쪽으로 확장되어서 가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두 번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의 동서의 구분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뭐 쓰나미가 몰아친다던가. 여러분들 아마 단층 이런 식의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단층은 결국엔 뭐냐면 땅이 움직이는 거죠. 땅이 움직이는데 땅이 서로 이렇게 쓸리듯이 비껴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단차가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밀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뭐냐면 뭔가 이 압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압력이 막 몰려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금이 있는 그런 곳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가 밀린다던가 아니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이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가진 그런 곳들을 단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단층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이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 곳, 이런 곳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참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보여지는 노란색 정도의 선이 있는 곳, 이곳이 지금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곳은 단층이 발달되어서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점이라는 거죠.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아니면 앞서 표현대로라면 동쪽과 서쪽 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지금 보여지는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 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열도를 중앙을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단층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중앙 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파란색 경계와 빨간색 이 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6세기, 7세기 야마토의 중심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가 전개되던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인간 사회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간에 있어가지고는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야마토의 어떤 역사가 전개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지역과 구분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이 뭐 지리적인 어떤 뭐 단층이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 영향을 덜 받는 하나의 덩어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영역, 공간이 형성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 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지강 밑에 있는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플레이트들이 결국에는 움직이고 부딪히고 하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화산대가 성립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표면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은 이런 지구대라든지 아니면 구조선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사회가 이
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영역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계선이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시기에 보면은 이 오래전에 고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서쪽 일본 중심이었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 인간 사회가 특히 일본 내에서는 동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확장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일본사를 이 동서의 구부선을 점점 동쪽으로 이동시켜 나가면서 그거와 연동해서 이 동북 쪽에 있었던 영역의 경계선도 이 홋카이도 쪽으로 지금의 홋카이도 있는 쪽으로 확장시켰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사 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무사 계층의 어떤 등장이라는 것이 일본 영역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쪽으로의 어떤 변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나타났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12세기에 들어서서 동쪽 일본의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자면 카마쿠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카마쿠라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카마쿠라의 위치는 어디일까라는 거를 조금 살펴보면 카마쿠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전체의 지도가 있고요. 바로 이 지점이 카마쿠라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던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요코하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코하마는 바로 이제 도쿄와 그 다음에 카마쿠라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카마쿠라의 신도시가 성립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여기서 신도시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정치 거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마쿠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앞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전에 중앙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덴노가 머물었던 경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키나이고 이 서쪽 일본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창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곳에 이 카마쿠라의 새로운 정치 거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제 역사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 바로 최초의 무가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막부,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었을 때 바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막부가 어디에 카마쿠라라는 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일본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전과 구분된 정치 권력으로서의 어떤 무사계층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전 일본이 주요하게 서쪽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다면 바로 무가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층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선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변화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앞서 처음에 넌지시 얘기를 했죠. 이 시기 참 설명하기 힘들다. 근데 그 설명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사에서는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형식적인 측면, 체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완전히 뒤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이런 식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조선시대에서는 보통 역성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이전과 전혀 다른 왕권이 등장하는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계속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12세기에 등장하면 새로운 정치 권력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 공간의 변화도 등장하는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 천황, 텐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천황을 뒤엎고 그 다음에 무가 정권의 최고의 권력자를 쇼군이라고 부르는데 천황을 없애고 쇼군이 최고의 권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는 형태. 어떻게 생각하면 이원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누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차치해 두고 그냥 그 권력의 형태만으로 봤을 때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여기에서 써놓은 것처럼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조정과 그 다음에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막부가 동시에 병존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막부의 글자를 한 자씩 따서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를 일본에서는 정치 체제의 측면에 봤을 때 그 특징으로 뭘 얘기하느냐, 조막 이원 체제라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제상으로는 이원 체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천황의 권력은 계속 하락해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점점 가느냐? 무가 정권인 쇼군에게 점점 권력이 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내부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앞서 보여줬던 카마쿠라라는 곳에 해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 고대 시기에 그러니까 율령 체제에 기반해서 서울경이 등장했을 때 하나의 그 수도의 도시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궁궐을 두고 중앙에다가 대로를 뚫어가지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두고 좌우 대칭형의 그런 수도를 만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마쿠라에도 비슷한 형식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막부, 쇼군이 거처하는 곳이 있고 그 거처하는 곳에부터 남쪽, 이 남쪽은 이제 카마쿠라는 해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남쪽으로 대로를 두고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신도시가 여기에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얘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조막 이원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서서히 무가 정권의 권력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무가 정권이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정권으로 유지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가 정권 내에서는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쇼군의 가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무가 정권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전에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에 비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무가 정권 내에서는 누가 쇼군이 되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혹시 카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생코쿠 시대 이런 식의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 쇼군의 정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막부가 일본에 있을 때 바쿠가 카마쿠라에 있었기 때문에 카마쿠라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카마쿠라 시대가 그냥 계속 유지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있어가지고 쇼군의 가문이 바뀝니다. 근데 그 쇼군의 가문이 바뀌면서 그 쇼군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거점을 두느냐면 무로마치에다가 거점을 뒀기 때문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무가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하극상, 어떻게 생각하면 밑에 있는 세력이 위를 치는 형태, 그런 형태의 권력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 하극상이 일어나고 권력의 투쟁이 전개가 되면서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일본 역사에서 영역이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된 것처럼 여기에 혼슈에서 스가루 해협을 건너가지고
지금 현재 홋카이도의 가장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이곳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거지를 옮기는 무사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영역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이 8세기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시기는 끊임없이 북위 38, 39도 선에서 서서히 북동쪽으로 확장이 돼서 17, 19세기까지는 현재 홋카이도의 끄트머리 있는 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어떤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바로 무사계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15세기에 해협을 건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협을 건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바로 이 혼슈에 있는 이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 이 지역에 어떤 이 무사들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의 전투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결국에 보면 이제 권력의 투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세력이 밀려서 결국에는 그 근거지를 어디로 옮겼느냐 바로 스가루 해협을 거쳐서 지금의 홋카이도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거지를 옮기면서 가장 큰 프레임에서 일본의 영역으로 보면은 일본의 영역에 바로 홋카이도가 개척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계속되는 정치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16세기에 오게 되는데 이 16세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가 정권 내에 있어가지고 하극상을 계기로 한 권력의 어떤 변동이 아주 극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전반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코쿠 시대, 한자로 전국이라고 쓰고 생코쿠 시대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전국 시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상하는 게 있죠. 바로 중국사에 있어가지고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시대라는 표현은 바로 16세기 당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에 일본 사회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전투가 일상적인 그런 전국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 온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코쿠 시대라는 말 자체는 어떤 당대의 어떤 이 당대인의 표현이기도 하고 당시가 얼마만큼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립이 특히 군사 대립을 표현한 이 내포한 그런 대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16세기 전반에 서서히 그런 어떤 군사적인 대립을 속에서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근거지를 영지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주라는 표현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이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이묘는 한자로 대명이라고 쓰죠. 자, 이 대명은 뭐냐면 이 명이라는 글자 자체가 원래 토지 소유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토지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영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밑에 보여지는 이 그림들은 각지에서 좀 유명한 영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주들 사이에서 이 16세기가 되면 주요하게 등장하는 3명의 동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6세기 후반에 동시대의 인물이었고 다이묘였는데 권력을 잡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오다 노부나가가 먼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는 순서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앞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에피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이 16세기가 어마무시한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 투쟁의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군사 대립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군사 대립을 할 때 있어가지고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보의 장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마무시한 첩보전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첩보전에 있어가지고 제1선을 달렸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닌자라는 표현은 당대의 표현이 아니에요. 당대는 뭐라고 얘기냐면 시노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노비라는 건 뭐냐면 몰래 숨어 들어가다는 건 결국에는 첩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닌자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검어도 차려입고 막 어디 줄 타고 올라가서 몰래 엿듣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6세기라는 이 시기는 전투가 일상화되어 있고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영지를 확대하기 위한 군사 대립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뭐냐면은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였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첩보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닌자는 다 누가 알아보죠. 저건 닌자 아니야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첩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한테 들키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어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첩보 활동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능력자도 있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대규모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용병 집단과 같은 군사적인 행동이 가능한 폭파 활동도 가능한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렇게 눈에 띄는 옷을 차려입고 첩보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시대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16세기에 이 닌자 그림을 그린 사람은 뭐냐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이 19세기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바로 홋사이가 그린 닌자의 그림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디자인 도안책을 만들었어요. 홋사이가. 지금 옆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도안책 중에 닌자의 한 컷이에요. 근데 워낙 19세기에 홋사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홋사이가 그렸던 이 디자인 도안집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후의 사람들이 닌자 하면 떠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19세기에 만들어진 모습이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6세기에 이른바 전국시대, 일본어를 읽었을 때 센코쿠 시대라는 이 시기가 단순히 뭐 이야기, 그러니까 정보 하나 얻어 듣고 그걸로 해서 군사 행동을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그 정도의 격변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격변의 시대에 결국 16세기 후반에 3명의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자로 어떻게 생각하면 집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인물 중에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다 노부나가의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권력 투쟁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연맹을 해서 그러니까 영지의 어떤 확대를 누렸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에는 1582년에 죽으면서 권력이 끝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실은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다 노부나가와의 관계를 보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어떤지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금 더 기다린 거죠.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면 참 떠오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근데 인내를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권력을 잡아서 최정상에 오르기까지 참 인내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 1570년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직접 그린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화상 보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기쁜 얼굴은 아니죠. 이 시기에 뭐냐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대 일생에 가장 실패한 전투라고 얘기했던 전투가 1573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굉장히 주장해서 전투에 나섰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희화의 부하들을 엄청나게 많이 잃게 되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적정선에서 끝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렸던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얼굴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무거운 짐을 졌든 안 졌든 빨리 가고 싶겠죠. 빨리 가고 싶었는데 기다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는 순간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다.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정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약을 그렇게 많이 복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 사극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조금 알겠지만 옛날에는 잎 같은 걸 이렇게 갈아서 약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약 맷돌입니다. 약 맷돌.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저거를 항상 상비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약을 조제해서 먹었을 정도로 왜 먹었겠어요. 이거 뭐 원기를 보양한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아프니까 일단 이제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결해서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일본의 이 근대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약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 이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뭐 약이 만들었다 그러면 워낙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약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약이 있으면 이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의 어떻게 생각하면 광고 문구죠. 근데 광고 문구로 끝나지 않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중에 자신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사는 성 주변에다가 대규모의 약초원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한판 승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하를 건 승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세키가라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600년에 세키가라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키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 보면 중앙에 있는 빨간 점에 해당하는 곳이 세키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 시간에 일본에 있어가지고 사실 영역 내에 동서의 구분선이 있었다. 근데 그 구분선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이 세키가라는 명확하게 보면 비와라는 일본 내에 가장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옆에 고대 시기에 바로 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관문을 설치했던 바로 그 공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천하를 건 승부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동서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 바로 도요토미 세력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도쿠가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동서의 어떤 대결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가지고 이 도요토미의 세력이 보통 서일본을 중심으로 있었다면 도쿠가와의 어떤 세력은 이제 북일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건 승부인 동시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서의 대결이기도 한 바로 이 1600년의 전투에 결국 마지막에 누구가 승리를 하게 됐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무가 정권의 최고의 지휘자의 호칭을 쇼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쇼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쇼군의 정치 기구로서의 막부, 일본어로 얘기했을 때 바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쿠를 어디에다가 거점을 두느냐?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에다가 거점을 둡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카마쿠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카마쿠라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옮겨간 위치에 바로 에도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1600년 아니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1603년부터 일본 역사에서는 에도라는 곳에 정치 거점인 막부가 설치된, 그래서 에도 시대가 전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에도 시대가 전개될 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 에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색깔로 보면은 굉장히 브라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연두 색깔, 그린 색깔이 있고 노란 색깔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1603년에 쇼군이 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만큼이나 이 당시 일본 내에 있는 다이묘들의 영지를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체를 했느냐? 자기의 성이 있는 에도 주변에는 자기의 호응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일찍부터 자기에게 호응한 세력들, 자, 이거를 일본어로 좀 어려운 말로 후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다이들을 배치를 하고 그 외곽선에는 이전에 도요토미의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와 정치적으로 대립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을 바깥에다가 배치하는, 그래서 이 지점에 가면은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쇼군과 정치적으로 가까우냐 뭔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말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영지를 배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도의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도의 시대의 전개, 17세기 이후부터 이런 어떤 영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도시의 개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에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도 개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쇼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을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에 여기가 에도성이고요. 에도성을 그린 병풍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에도성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막루가 있는 그런 어떤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높은 막루, 맨 위에 있는 이러한 막루를 당시에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텐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도의 성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러면 이 재밌는 거, 이렇게 성내를 구획을 하잖아요. 성내를 보통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해자를 두고 구획을 합니다.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바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바리. 여러분들 한 번쯤에 나와바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와바리라는 건 뭐냐면 나와라는 것이 이 새끼줄 모양의 어떤 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핀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뭔가를 측정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줄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분을 해서 공간을 구획한다는 말을 나와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성의 모습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연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9세기 후반이 되면 일본에 사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아마 에도성의 모습은 이럴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안 나온다고요?
이 사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비해서 당시에 에도성이 얼마만큼 높이 솟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느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답사를 다닐 때 건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탑에 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보통 원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장면은 사람을 세워요. 보통 사람의 키가 2m는 넘지 않으니까 한 150에서 180 사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대강이 어떻게 생각하면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진을 일부러 찍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 에도성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권력의 공간이라고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 성에 있어가지고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의 공간이 바로 이 막루 형태의 텐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텐슈가 등장했던 이유는 사실 1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무사계층이 등장을 했었고 특히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일상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공간이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무력으로 어떤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자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서히 권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텐슈를 가지고 있는 성들을 많이 지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17세기에 만들어진 에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17세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얼마만큼 강력한 권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 휘하에 있는 각각의 영주, 다이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이묘들에게 이런 어떤 에도성 공사를 분담시켜가지고 시킵니다.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충성의 의미로 각각의 다이묘들이 참여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의 상징인 성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에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 시기와 다르게 이 쇼군이 머무는 이 도시에 쇼군 휘하에 있는 다이묘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이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이제 권력의 중심가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다이묘들의 저택들이 에도에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지금의 도쿄에 가셨을 때 도쿄 대학을 방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도쿄 대학의 정문에 해당하는데 이 정문이 사실은 위에 보이는 이 다이묘 저택의 정문을 유지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뭐 에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묘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도시의 발달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도시의 시가지가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도는 에도 곳곳을 지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도시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도시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도시 지도를 보면 각각의 지형 위에 이 각각의 도로가 있고 도로 곳곳에 실질적으로 누가 사는 것까지도 모두 다 표시되어져 있는 이러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당시에 이 에도가 얼마만큼 대규모의 도시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도대체 그러면 당시에 에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옛날 지도이긴 한데 이 옛날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
에도의 범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범위가 현재 지도에 따지면 현재로 왔을 때 대강 이 범위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쿄도라고 얘기를 하죠. 도쿄도인데 사실 도쿄도가 어마무시하게 넓죠. 근데 그 도쿄도 중에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23개 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17, 19세기 에도의 범위였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에도가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에도로 집중될 수 있는 육상과 해상의 교통이 온전하게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일본만 그렇지 않고 이른바 왕권으로 대표되는 집권적인 체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어떤 전국 도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일본 역시도 여기 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의 어떤 도로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위에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해안선을 따른 어떤 수상교통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교통의 발달을 조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 도로가 형성되면 그 도로의 1, 2마다 구획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기 시작을 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거리를 걸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도로가 그렇지는 않지만 산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 빠른 수송이 필요한 그런 육상 교통인 경우에는 산길에다가 우리가 박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깔아서 빠른 어떤 교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설도 갖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교통의 발달이 도시의 발달하고 연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통의 거점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는 이제 도로 양쪽으로 이 상점이 늘어서는 이런 어떤 이제 거점들이 발달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도시의 발달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의 발달, 유통의 발달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화폐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금, 은, 동화가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만큼 번화했는가,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거는 당시 에도에서 가장 번화한, 어떻게 생각하면 거리를 판화로 그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화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점 앞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판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간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간판을 사용했던 가게가 현재 일본 어느 회사에 해당하냐면 바로 미쓰이라는 회사에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쓰이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미쓰이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연원을 찾아가 보면 바로 이 17, 19세기 에도를 정치 거점으로 하는 그 시대에 형성되었던 그런 어떤 이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17, 19세기에 그러면 도대체 외교는 어땠을까? 왜 이 외교를 왜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외교의 대상국이라는 거는 결국 일본이 생각했을 때 외국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외국이라는 거를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이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쇼군 중심에 어떻게 생각하면 통제되어진 이 대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체제였는데, 그런 체제에서 보면은 굉장히
실권 권력에 의해서 통제된 몇몇 곳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도대체 어디에 거점을 두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먼저 중국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나가사키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에서 또 하나 이루어졌던 건 어디냐면 바로 네덜란드와의 관계였고, 이 네덜란드를 이 시기의 사람들은 남쪽에서 오는 오랑캐라고 해서 남만, 일본으로 읽었을 때 남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시마에다가 거점을 두고 조선과의 외교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큐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스마에 거점을 두고 류큐와 교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홋카이도에서 앞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지만 바로 홋카이도를 진입하는 요 시기, 요 지점을 마츠마에라고 하고, 이 마츠마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머지 홋카이도의 넓은 영역을 통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앞서도 처음에 영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지만, 이 시기에 지금의 홋카이도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금의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곳은 이 시기까지 아직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었고 이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1776년에 일본에서 제작되어진 지도고 1820년대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측량 그다음에 지도 제작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노 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도 소개했던 지도와 마찬가지로 홋카이도라든지 아니면은 오키나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기에 보면은 앞서 여러분들은 그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네덜란드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네덜란드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나가사키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사키 중에서도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가사키 바로 앞에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인공 섬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데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데지마에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공 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와의 사이에 다리를 두고 여기에 경계를 두고 안에서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이거는 당시에 그렸던 석판화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남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잘 팔리던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상상 속에 유럽을 상상해서 그리는 병풍이 굉장히 상품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구도는 비슷합니다. 구도는 비슷한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병풍 하면은 떠올리는 모습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원래 병풍이라고 하면 좌우쌍을 이루어야 돼요. 좌우쌍.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이 그림 구도는 뭐냐면은 한쪽은 일본인이 상상하는 유럽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유럽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베이스에 두고 유럽을 연상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의 구도는 쌍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쌍을 해서 병풍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아랫부분을 보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온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양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서양인의 모습 보면 당시에 보면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까 대외관계와 연관해가지고 스시마를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조선과의 외교를 통제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스시마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에 있어가지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조선 시기에 변박이라는 사람이 그린 외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모두 다 이렇게
책을 둘러가지고 굉장히 폐쇄된 그런 공간이에요. 폐쇄된 공간이고 사실 이 책을 넘어서서 나오는 거는 엄벌에 처해져 있었죠.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만 뭐랄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저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래서 벌을 받는 이야기가 누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시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제한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나라를 닫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제 통신사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통신해야 하다. 이 통신이라는 뭐냐면 정말 신의를 통한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절을 파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 사절이 조선으로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본이 원할 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통신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통신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굉장히 외교상으로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잘 정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은 조선의 사절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일본을 방문하는 사절이 누구냐면 바로 류큐의 사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당시에 일본 내에 다이묘들이 행차를 했을 때 행차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위에 류큐 왕의 사절단의 모습을 보면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류큐 왕국이었고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국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굉장히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쇼군의 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류큐라는 외국에서도 쇼군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한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류큐의 왕국의 이런 굉장히 이색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밑에 있는 모습이 이전 류큐 왕이 살았던 성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가 불탔죠. 불타서 위에 있는 곳은 이제 불타고 남아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리성은 우리로 치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수원 화성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수원 화성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보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문화유산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리성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이 수리성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대가 주둔했어요. 일본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군사 훈련받는 그런 사진들이 아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거죠. 훼손이 됐는데 나중에 전후에 이제 오키나와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보완해서 이렇게 화려한 어떻게 생각하면 성의 모습을 복원을 한 거죠. 복원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불타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이 17, 19세기에 이른바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을 나라들을 이제 조금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전에 지금의 현재 홋카이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17, 19세기에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밖에 없었다. 근데 이러한 지역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다이묘, 그러니까 이 지역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이묘는 마츠마에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마츠마에라는 성이 있는 곳 주변이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화인지,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었을 때 와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진치는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앞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에조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조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마스마이를 중심 여기에다가 거점을 두고 이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에조의 아이누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일본인들이 아이누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마스마의 다이묘예요. 근데 그 다이묘에게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근데 딱 이 모습이라든지 복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영이 독특하고 옷은 다 해질대로 해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의 근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꼭 야만인을 그린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또 한 번 일본이 굉장히 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개국을 합니다. 근데 앞서 세국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개국이라는 표현도 당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개국이라는 건 결국에 나라의 문을 열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당시에 먼저 미국의 함대, 근데 그 함대를 이끌었던 함장의 이름이 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리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일본에 와서 페리가 일본에 와서 일본의 어떤 빗장을 열었다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일본이 원해서 개국을 한 것은 아니니까 약간 서양인의 시점에서 말하는 용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여기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들은 뭐냐면 바로 서부에서 온 배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이 배들과 이 서양의 어떤 군인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뒤에 일본인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화보가 신문사에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서서히 개국되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국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본이 어마무시한 어떤 변화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 역사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이라면 막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른바 당시에 여전히 일본 체제 내에서 이 무가 정권의 최고의 권력자는 쇼군이었는데 그 쇼군에 대항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쿠데타의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명분으로 내걸었냐 왕정 복구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왕정 복구라는 건 뭐냐면 역시 최고의 권력자는 마땅히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바로 천황, 덴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각적으로 아시겠지만 쿠데타가 성공하면 정당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쿠데타에 성공했던 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쿠데타를 비롯한 1860년대에 일본 내 정치 변혁을 뭐라고 불렀느냐? 유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기성이 되는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라는 한자 용어예요. 근데 그 앞에 명치라는 건 부른 건 뭐냐면 바로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왕정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연호를 새롭게 선정을 합니다. 자, 이 연호라는 거는 이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황제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죠.
연호를 바꿔요. 근데 그 바꾼 연호의 이름이 뭐냐면 한자로 명치, 일본어로 읽었을 때 메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치 유신 아니면 뭐 메이지 유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 이 명치라고 불리는 이 연호의 시점부터 일어났던 일본의 어떤 정치 변혁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정치 거점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뭐냐면 에도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도쿄, 한자로 동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일본 역사에서 경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공간적으로 천황이 거점하는 곳을 바로 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에도에서 도쿄가 됐다라는 거는 드디어 예전 무가 정권의 최고의 권력자인 막부의 쇼군이 머무는 곳에 누가 천황, 덴노가 머무기 시작했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일본의 근대를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에도에서 도쿄로의 변화, 그것이 바로 근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자, 동경이라는 건 뭐야? 한자로 따지면 동쪽의 경이에요. 천황이 머물긴 머무는데 동쪽에 머무는 곳이 동경입니다. 자, 그러면 동경의 반대 뭐가 있겠어요? 서경이 있거나 아니면 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토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교토에 천황이 머물렀어요. 근데 그 머물렀던 천황이 어디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도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천황이 동경으로 오면서 교토를 떠나면서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당시에 수도를 어디에 위치 지을 것인가가 굉장히 갑론을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토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립 와중에 천황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쿄라는 표현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의 역사는 정치 변형을 겪고 상징적으로 바로 이제 에도가 도쿄로 바뀌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근대의 정치 거점이 바뀌면서 일본은 크게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877년에 그려진 일본의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1870년대가 되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홋카이도가 1869년부터 일본 영역 내에 들어오죠. 근데 이 1875년이 되면 앞서 처음 시기에 북방 영토 얘기했던 그곳을 예전에는 치시메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일본 영토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77년이라는 이 시점은 뭐냐면 79년부터 ryukyu가 오키나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딱 ryukyu가 오키나와로 바뀌기 직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이 1877년이라는 시점에 일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토 확장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전도가 그려져 있고요. 뭐 홋카이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홋카이도는 이미 들어왔고 치시마도 들어왔고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은 당시의 일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ryukyu가 이 부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일본 해륙전도 기본적으로는 일본 전도예요. 근데 그 일본 전도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조선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1873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정한론이 일어났죠. 조선으로 가야 된다. 군사적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가 있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은 현실적으로든 감명적으로든 일단 조선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 이 1877년의 이 시점에 이미 정한론을 경험한 다음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영역권에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이후로 맨 앞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이후로 앞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홋카이도가 들어오고 북방 영토의 땅에서 츠시마가 일본의 영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79년이 되면 일본 영토로 류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점에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하면 떠올리기 시작하는 일본의 영역이 갖춰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4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근대 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반년만큼 오랫동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랜 역사가 흘러오는 와중에 사실은 여러 번의 어떻게 생각하면 서해 변형, 그 변형에 따라서 영역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영역의 변화 과정 속에서 결국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앞서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세기라든지 8세기의 일본사를 설명했을 때 괜히 뭐 홋카이도에 가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일본사가 전개되었네 이런 상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약간 좀 급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역이 없던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일본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영역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로 오늘의 결론을 얘기를 하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